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설전 이후 6개월간 61차례 진행돼 왔었던 대통령 출근길 약식 문답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갖은 논란에도 유지되온 약식 문답인데 왜 중단이 된 건지, 재개를 위한 해법은 없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 출소하자마자 대장동 재판법정에서 폭탄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다가 사흘 뒤에는 김만배 씨도 출소될 예정이라 민주당은 반발 분위기 속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분석해보고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월 21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MBC 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었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기자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던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고 지방선거 때 선거 자금도 제공했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구속된 데다 대장동 사건 관련 폭로가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더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제 이 대표가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섰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추가 입건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인 조사 등 이른바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씨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는데 박 씨는 두 사건 모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올해 주택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4배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달 새 장관 3명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잇따라 경질되면서 기시다 내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기시다 총리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세핑을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MBC 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었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식 회견을 마치고 뒤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곧바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고성과 설전이 이어집니다.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후 월요일 출근길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지만 늘 해오던 약식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인 이를 지속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퇴장하는 대통령에게 고함치고 분탕질을 시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재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은 지난주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출입정지, 교체 요구 등 3개의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출입기자단 의견도 들었는데 간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자단 징계 규정에 약식회견 관련은 없어 징계를 논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약식회견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게 용산 안팎의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 중단 여파는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여당은 MBC 탓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좁쌀 대통령이라면서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돌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 중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때문이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MBC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며 책임과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자막 논란부터 최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와의 설전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도 가세해 난동수신이었다.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 나볼 소리 지르기였다고 MBC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깡들이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참 권위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고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건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언론과는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좁쌀 대통령이다.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약식 회견 중단과 회견 자리에 가벽을 설치한 것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이라고 규탄했고 정의당도 대통령의 언론관을 겨냥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구속만기로 석방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거침없는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인 걸 알고 있었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비용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주장이 전해 들은 전언이긴 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구속기한이 만료돼 1년 만에 석방된 남욱 변호사.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구치소를 나선 지 10시간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 오른 남 변호사는 재판 시작부터 작심이라도 한 듯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시작이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며 지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 김만배 씨와 대화할 때 지분 24.5%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며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1,000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곳으로 김 씨는 지난해 수사 과정부터 실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14년 이재명 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4억 원 이상을 전달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22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최소 4억 원은 이 시장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릴 돈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분들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정 실장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고 김 부원장은 최측근으로서 자금 조달을 주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것이고 그런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언급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증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대부분 김 씨 등 관계자들에게서 들은 전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의 목적지가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상황이어서 남 변호사의 증언은 수사 속도를 더 끌어올릴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심사 과정에선 대장동 의혹 전반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정 실장은 여전히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수요일 정 실장을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장동 사건 폭로가 이렇게 또 터지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하고 엄호에 나섰지만 당내에서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더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검은 돈이 측근을 거쳐 이 대표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어졌다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까지 나오자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이 벌어지더라도 예산 정국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정면 돌파할 뜻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증거 아닌 진술만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고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석방된 남욱 변호사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정황을 폭로하는 데 가세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이제 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더욱 거세지는 여당의 공세에 더해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당내 위기의식도 작지 않은 만큼 이재명 대표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같은 날 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을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주요 피의자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이젠 이 경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합니다. 평생 어떤 그 정말 가슴에 정말 죄는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처음 받으시는 건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조사에 일단 응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재난 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데다가 헬로윈 위험 징후를 알고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보는 이 전 서장이 헬로윈 대비를 위해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미리 요청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요청은 사실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서울청이랑 주장 엇갈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소방대응 단계 발령을 지연한 데다가 안전근무조가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전근무조는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무 위치가 사고 대응에 중요하지도 않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수보는 지금까지 입건된 주요 피의자 소환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수사 확대 여부입니다. 아직 입건되진 않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헬로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을 뒤늦게 인지해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예방과 대응 주무기관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참사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특수보는 윤희근 청장 참사 당일 동선이 수사 대상이라거나 이상민 장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윗선으로 향한 칼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러한 제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무위원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예산 처리 뒤에 다시 협의를 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머리를 맞댄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다시 협의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 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일단은 환영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제안해 주신 것은 저는 진전된 의견이시고 또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신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이제야 작은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극적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시간 끌기용으로 의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총까지 걸쳐 결론 낸 국정조사 반대 여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장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김진표 의장도 내일 오후까지 특위 명단을 다시 확정해달라며 연일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다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를 두고 다시 한번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의 구체적인 기조를 공개하면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 정책 방향인 담대한 구상.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통일 대북 정책 기조를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추진 원칙과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는데, 먼저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언급됐고, 군사적 조치로 군비 통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민생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하고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열린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들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삼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으면 이 첫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그런 구상. 어쩌면 담대한 구상은 시작도 못하고 끝날 그런 소위 넌 스타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보여지는 문제점인데, 정부는 앞으로 공개 세미나 등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들여 담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회의에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만에 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앞두고 주한 중국과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김 본부장이 오늘 오후 싱하이밍 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선 안전보장을 위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4배 수준으로 급증을 했는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서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0만 명의 8% 수준,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윤석입니다. 정부가 이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고 소액 임차인 같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 각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중개업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정부가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도 선순위 보증금 같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집주인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보 제공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깁니다. 다만 권한 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집주인을 수상히 여기고 사전에 계약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자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선순위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액 임차인 범위는 1,5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은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됩니다. 수정된 계약서엔 관리비 항목이 신설될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추가됩니다. 개정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차 평균이 공시 이후 처음으로 0%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예대 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 금리차 평균이 0.9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0%포인트대를 기록한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예대금리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0.94%포인트, 신한은행 0.89%포인트, 우리은행이 0.77%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67%포인트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해 수신금리가 낮아 보이는 것일 뿐 대출금리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를 반영한 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져 지난달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예대금리 차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이자 이익도 고공행진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40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대출 이자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예대금리 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당분간 이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금융당국에 잇따른 압박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예대금리 차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계량 백신과 먹는 치료제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치료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91명, 휴일 효과로 전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일주 전과 비교해도 600여 명 감소했는데 전주 대비 신규 환자 수는 나흘 연속 감소하며 최근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증가의 방향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2, 3주 시차가 있는 위중증 환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달 새 최다였던 전날보다도 14명 늘어난 465명으로 9월 21일 이후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계량 백신 접종률은 6%가 안 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각각 1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감염과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 말고도 코로나19 후유증에도 효과가 있다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급성 심근경색이 나오고 허혈성 뇌졸중이 나오죠. 이거는 중풍입니다. 이 걸릴 위험이 각각 52%, 62%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 단장은 특히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이 지역에 따라 3배 넘게 차이 난다며 국가와 지자체, 시설 관리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진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올을 고위험군에 더 적극적으로 처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위험층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갖추고 또 치료제 복용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확률을 갖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발생하는 40명 안팎의 사망자 숫자를 30%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접종 집중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약 없이도 병원에서 계량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릴레이 접종으로 계량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알리기에도 직접 나섰는데 접종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으면서 베이징과 우한 등 대도시에서 부분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 발표로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도 베이징에서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고령자 2명이 또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도심 차오양구의 선별 진료소입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연일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학교와 공원, 식당, 체육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방역 요원들이 배치돼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주민들은 걱정 속에 자주 바뀌는 방역 조치를 지켜볼 뿐입니다. 目前不知道，然后政策嘛都不一样，反正感觉中国政策现在还是挺好的。 중국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대 코로나 감염자가 숨진 데 이어 일요일 또 베이징에서 고령의 감염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를 비롯해 허베이성 스자좌, 후베이성 우한 등 대도시에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밀 방역에 돌입한 중국은 도시 전체 대신 부분 봉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의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이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옆자리에도 앉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오던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습니다. 5월 11일 첫 도어 스태핑을 진행한 후 194일 만인데요. 왜 중단됐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잘 좀 부탁합니다. 오늘 첫 출근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일해야죠. 한 열흘 만에 듣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끝났죠. 영상 있는데 왜 또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불법하고 있다는 거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네, 지금까지 194일간 총 61회의 약식 문담을 진행했는데요. 자, 대통령실은 중단 이후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대통령실에서 약식 회견 이후에 설전이 좀 있었는데 네. 이 여파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설전의 여파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중하냐. 뭐 영화 대사도 있죠. 근데 이게 MBC 기자와의 설전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저는 좀 이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MBC 기자와의 설전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가지고 해소를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쟁 중에도 그 민간인 피해가 예상이 되면 공격을 자제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부수 피해가 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한다? 좀 저로서는 좀 결국에는 자신들의 무능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데 예. 자, 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처럼 대통령실 대응이 조금 지나쳤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MBC 기자가 지나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성철 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비론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가 저거는 취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의고 싸움이 아니었느냐. 본인도 감정이 좀 격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소통의 상징이었던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식 문답 저런 회견을 그만둔다, 안 한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좀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약식 소통 회견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국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본인의 철학이 드러난 상징적인 행사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을 응원했고요. 거기서 혹시 말실수가 나오시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말씀 나오시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비판도 하고 평론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과 저희 평론가, 언론, 국민들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그만두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런 당분간 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형태의 소통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예. 드립니다. 자, 도어 스태핑 중단 오늘 아침 8시 54분쯤 기자실에 통보가 됐는데요. 자,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대통령실 브리핑으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스스로 질문받고 견제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도어 스태핑 좀 중단하라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용산으로 온 이유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 의지로 지금까지 지금 유지가 되어온 이런 제도인데 중단이 된 겁니다.
금요일 설전 이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뭔지 설명이 없어서 저는 본래 취지를 뭘로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래 취지라는 것은 국민과 잘 소통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 이야기를 궁금한 점을 경청하고 그거에 성심성 있고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이게 본래 취지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MBC가 조금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좀 직업 윤리에 좀 반하는 것 같아요. 취재 기자로 거기 가셨으면 취재를 하셔야지 자신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항변하고 싸우는 거는 저는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MBC의 질문이 나오면 MBC의 질문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한동안 뭐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사전에 통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나름의 제재를 가할 의지를 표명하거나 가하거나 그렇게 잠정적으로 딱 중단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저는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을 믿고 MBC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좀 더 유능한 설명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박수칠 만한 설명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놓았다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은 MBC의 과도함을 더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뭘로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고성 지른 것이 불미스러운 일인가? 아니면 팔짱을 낀 것이 불미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슬리퍼를 신은 것이 불미스러운 것인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불미스러운 사태란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퇴장하는 대통령에게 고함치고 분탕질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께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질문에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해서 그것이 고함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기자가 예의 없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슬리퍼 신을 수도 있죠. 바로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슬리퍼 신을 수도 있고요. 그냥 질문할 때 팔짱도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기자답지 않고 예의 없이 감히 대통령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 그러한 태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도어 스태핑, 약식 소통 회견은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참모들이 제대로 이 회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해서 대통령께도 준비 잘할 수 있는 사전에 보고도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부분이 사태가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에 마련하기 전까지는 다시 이거를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MBC 기자가 이 약식 회견에서 이제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낀 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팔짱을 낀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온다? 이거는 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조직을 대표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취재 기자라고 한다면 일종의 공인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전달하거나 취재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다면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그다음에 어떤 그 직업 윤리로서 그 지켜야 되는 어떤 문화, 그동안 지켜왔던 선배들이 지켜왔던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내가 기자기 때문에 난 이럴 수 있어라는 교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분이 있습니다.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자, 이 사의 표명한 것이 MBC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자들과 제대로 좀 소통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한 대외협력비서관, 옛날엔 추추관장이에요. 그래서 기자분들을 담당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건데 그럼 MBC 당신들은 어떡할 거냐. 이 논란이 된 기자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없어졌다. 그러면 스스로 MBC 차원에서 이 기자를 대통령실에서 취재해서 좀 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MBC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책임지는 모습, 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자, 이 조치에 대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는 1층 로비에 6m 높이의 가벽을 설치한다 이런 기사가 또 속보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벽 설치는 설전과 무관하고 이건 경호와 보안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건 어떤 일 때문입니까?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 좀 이해가 가게 행위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가벽을 저렇게 설치한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는 너무 불편하니까 마침 하기 싫었는데 잘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유를 든 게 허가 없는 촬영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지난 2일이거든요. 오늘이 21일이고요. 그러니까 허가 없는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예측이 된 거잖아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그러면 사전에 기자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든가 이거는 협조로서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든가 공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면 힘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의외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걸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마침 하기 싫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잘 됐다 하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동선조차도 좀 경호와 보안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원, 보호 이런 것도 하나의 보안이고 경호다.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자실에서 바로 저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어디에 보고를 하거나 이러면은 보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가벽 설치가 상징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했던 약식 문답 회견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제 안 하겠다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 장벽과 단절의 상징이 될 것 같아서 큰 걱정이 있어요. 이제 아마 기자들이 그 가벽 설치된 거를 사진 찍어서 많이 뭐 보고도 하고 보도도 하겠죠. 그러면 벽이 설치된, 장벽이 설치된, 문이 닫혀진 대통령실 이러한 이미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어떨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사진 한 장이라도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단절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된다. 그런 우려가 돼요. 이런 말씀이신데. 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이런저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보안을 실패한 건가요? 경호실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죠.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완했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경호실이 너무 무능한 거죠. 경호처장 물러나야죠. 그럼 이렇게 보안이 생긴 거를 그동안 계속 해오면서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게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벽 설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러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자들 질문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중단 발표가 난 거거든요.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략 3개월 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내일부터 약식 기자회견 없어요 라고 했는데 다음 날 대통령께서 약식 기자회견 계속 합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의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구설수 아니면 말실수 아니면 말꼬리 잡기식의 보도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모들은 상당히 좀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계속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준비되지 않은 날선 생각들을 날 생각들을 저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른 의도하지 않은 다른 오해들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제대로 준비를 할 동안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과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MBC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이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까요?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뭐 상응한 조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겠죠.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취재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계속 드는 생각이 참 무능하다 이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뭐 방송에서도 여러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출근길 약식 문답을 하시면서 일일이 다 대답하지 마셔라.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준비가 안 된 거면은 예를 들어서 뭐 농림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농림부 장관으로 하여금 브리핑을 하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이따가 대변인으로 하여금 브리핑을 하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으니 굉장히 본인이 얘기할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그 관료나 대변인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 많이 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안 들으신 게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리고 참모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또 굉장히 절실하게 고민해가지고 기획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무능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출입기자 등록 취소나 기자실 출입 정지, 기자 교체 이런 방안을 두고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단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출입기자단에서는 지금 출입기자 운영 규정에 약식 문답 징계 논의 규정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양측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이지 이것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단 모두가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라고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해당 언론사 징계 논의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단 내부 의견도 또한 엇갈린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겠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얘기인데 만약에 MBC 기자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요. 아마 1년 동안 그 MBC 기자는 MBC에서 다른 기자로 바꾸더라도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MBC는 대통령실을 취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기자를 좀 교체하는 그런 수준으로 MBC의 취재권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이 MBC 기자 개인에게 또 신변의 위협이 가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MBC 기자에게 특정 사이트에서 당신 가만두지 않겠어. 사례를 암시하는 글들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MBC 기자가 결국에는 그 스마트워치도 차고 경찰차가 와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좀 벌어지면 안 된다.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확실히 나오지 않으면 재개할 수 없고 국민소통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보 예. 파트를 굉장히 오래 네. 했어요. 근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당의 정치인, 조금 유명한 정치인이면 기자분들이 그냥 불쑥불쑥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아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유 그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저렇게 기자라 그래도 저렇게 식으로 하면은 저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동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께서 이 굉장히 역사적인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참모들에게 적절한 방안과 답변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그런 게 없었겠어요? 이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충분히 많은 제안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듣지 않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저는 결국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상황 면피용 그냥 뭐 이야기다 이렇게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어느 쪽의 책임이 큰지 지금 여야 입장은 확연하게 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응 속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발언은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참모였다면 네. 도어 스태핑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예. 너무 부담이 큰 거였어요.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검사를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저러한 약식 문답 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여러 부작용이나 구설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MBC 기자의 예의 없음을 빌미로 출근길 기자회견을 안 한다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잘못 결정된 행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약식 기자회견 국민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님 소통하는 대통령 돼주세요. 저기 약식 기자회견 해주세요. 매일매일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어. 그래서 청사도 용산으로 옮기고 가급적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기자들과 그냥 나의 생각을 과감없이 얘기하겠어. 그런 소통의 의지와 철학을 갖고 시작된 거였거든요. 대국민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저런 MBC 기자를 빌미로 아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좀 과한 생각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런 약식 기자회견은 하나의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어쨌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좀 다음번에라도 다시 한번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용산으로 옮겼고 이걸 계속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한 이상 회법을 찾아서 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주셨고요. 자,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고요. 오전에 바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폭로전에 나섰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됐던 발언이 천화동인 1호 지분 2015년에 김만배 씨한테 들었는데 이거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더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약간 파악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좀 당혹스럽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내 많은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방적으로
우리 당과 당대표를 방어하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고 예. 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금의 이런 약간 진술이 뭐 구체적으로 나왔다 해서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 않은데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 신뢰가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저런 지금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검찰과 조금 어떤 회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재판 과정에서 내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도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개 낀 것 같고 흙탕물 같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입장을 좀 빨리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빨리 입장을 정해야 어떤 민생 안정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 구속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긴 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또 대부분 들었다. 이런 전언이라서 이제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석방후에 법정 폭로됐다는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했다. 이거 이외에도 2013년 그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지금 뭐 시기, 액수, 인물, 방법 등을 굉장히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일식집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그냥 유동규 씨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이제 남욱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강항구 성남 시의원에게 5천만 원 줬다. 최윤길 전 시의원에게는 6천만 원 줬다. 고 유한기 본부장에게 2억 원을 줬다.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줬다. 그래서 그 돈이 전달돼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선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남욱 변호사의 지금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유동규 씨도 맞아요.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전달했어요. 라고 해야 되고 이제 김만배 씨가 목요일 날 출소를 합니다. 나오게 되면은 자, 내가 남욱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동규 씨한테 돈도 이렇게 전달했고 해가지고 남욱, 유동규가 한 얘기가 다 맞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참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욱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이제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우리 당내 몇몇 분들은 뭐 용기 있게 먼저 지금 말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사법적인 죄가 없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사실 1차 조사 때하고 진술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좀 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질문에서는 법정 가서 얘기하겠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재판이 열리자마자 지금 이런 증언들을 쏟아낸 건데 사실 법정 증언은 만약에 위증이라면 처벌도 받는 거잖아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다른 이들의 증언도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더 처벌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밝히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조사의 압박을 견디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남욱 변호사가 쏟아내고 있어서
참 저희가 이 방송에서 옮기기도 상당히 힘들 정도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 정리한 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데 더 있을 더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유동규 씨가 한 얘기예요. 예. 유동규 씨가 나중에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다. 높은 분은 정진상 실장, 예. 김용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럼 자신들이 마련한 돈이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얼마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분신과 측근이 구속된 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책임, 사법적인 처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현실화됐고 위험도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자, 유동규, 김용, 정진상 여기까지 갈지 이 전에서 끝날지 그 위로 더 올라갈지 이건 재판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진술들도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그야말로 좀 위기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 직접 해명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그리고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예.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뇌물과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섞어서 가기보다는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정진상 실장 영장 발부 범죄가 소명됐다 이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강경 대응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지금 두 분 목소리 들으셨지만 어쨌든 측근들이 구속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유감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좀 강경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왜? 당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당직을 맡을 때와 안 맡을 때가 발언의 어떤 자유도 이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당직을 맡고 있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예.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거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도 우리 당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그냥 뭐 도의적인 부분을 뭐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로 될까?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감 표명하는 것 정도로 안 되고 예, 그럼 예.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당 또 대표직을 방법을 생각하는 뭐 이렇게 사퇴까지는 아니어도 예. 지금 이 상황을 전개되는 걸 조금 더 분리하기 위해서 예. 한시적으로라도 그러면 내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뭐 가고 나는 약간 당무에서 뭐 멀어져서 이거를 대응하겠다 이렇게 뭐 좀 약간 갈라주시든가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법적으로 유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믿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보가 가지는 보수 진영보다의 상대 우위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도덕성입니다. 뭐 어느 분은 집회에 나가서 착한 정당 뭐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아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착한 정당이어야 진보를 표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있습니다.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인데요. 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그런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그렇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 이게 지난번에 네.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당원 80조를 오늘 다시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헌 80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저거는 빨리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안 하는 거는 좀 문제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빨리 윤리위에 넘기고 윤리위에서 당무위에 그 의결을 요청하고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부당한 탄압이니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의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깔끔해지는 건데 근데 그거조차 안 하고 있는 건 좀 문제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게 굉장히 민주당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당원 첫 번째 말씀드린 기소와 동시에 정지. 자, 이게 있고요. 정치 탄압 이유로 인정되면 당무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중도층 표심에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에 걸맞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우선 지는 게 국민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지난 선거를 통해서 이걸 모든 걸 뻔히 다 알면서 당대표로 선출을 했잖아요. 악법도 법이고 제도에 의하면 어쨌든 당대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바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지, 이거를 당대표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단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제가 반대표를 찍었어도 남들이 찬성표를 찍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제 의견만으로 물러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러나라 하는 게 과도하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죠. 제가 계속 곤란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 장성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노웅래 의원도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노웅래 의원과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의 어떤 당내 대응의 기준이 같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준을 달리할 것 같아요. 달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가 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구속된 거는 정치 탄압과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유검 무죄. 무검, 뭐 유죄, 뭐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까지만 얘기를 하면서 검찰 권력이 있으면은 이것은 뭐 무죄가 되고 검찰 권력이 없으면은 다 유죄가 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욱 씨라든가 유동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정치 보복 당하고 있어, 난 정치 탄압 당하고 있어 이것만 갖고. 그러한 항변만 갖고 방어막을 갖고 이 난국을 좀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당직에 임명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또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옛날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조폭에 연루됐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민주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다시 또 임명을 했어요. 이것은 당대표라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사적에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취직시켜준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왜 민주당의 의원들이 왜 옹호하고 방어를 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수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분명히 분리 대응해야지 자신들의 정치 생명, 민주당 자체의 존폐 기록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방어하다가는요 정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분리대응해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도 여기 방송에 나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비판적이어도 비판적이지 않은 당원들이 다수가 선출한 대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비판해서 물러나라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단일 목소리를 낼지 이걸 어떻게 이제 위기를 헤쳐나갈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집회에 가서 퇴진해라 그래서 물러나라.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말이 안 네, 된다고 앞서 그것도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죠. 네. 지난 17일 자신의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저물어가는 이재명 대표 대신에 조국,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지금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가진 탁월한 정치적 자산은 지금 야당권에 비견되는 사람이 없다. 이미 관악구 출마를 위해서 기초 작업을 완료했다는 말을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자, 뭐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니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뭐 크게 들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총선을 위해서 뛰는 건 다 개별적으로 뛰는 거지 당에 뭐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조사나 뭐 이런 뭐 감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글을 왜 쓰십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면 관악구 출마 네. 이 얘기는 좀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예. 결심에 달려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 자격 심사라든가 아니면 당원들의 뜻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 여론의 분포 그거에 대한 여론의 분포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는 시기상조고요. 본인의 의지도 확인된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멘토인데 민주당의 플랜 B로 조국 전 장관을 전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빼기 차원이 아니냐라는 좀 김빼기 생각이 차원이다.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인인 정광심 교수는 징역 4년 받았어요. 지금은 뭐 병가 때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자녀 입시 비리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저런 분은 아마 출마 자격조차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평 변호사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사실에 가까울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김빼기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 토요일에 제가 그 대통령실 인근을 이렇게 지나는 길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양쪽으로 보니까 보수 진보 단체의 집회가 정말 보면서 좀 그걸 보시는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제 광장의 민심이 다시 이게 두동강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대통령 취임 6개월인데요. 지금 집회가 이렇게 주말마다 열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시민들은 저는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도권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권은 정말 제도가 가지는 권한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제도가 가지는 권한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저런 집회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 집회의 어떤 인기 내지는 그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조직력 이거를 자기가 혹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뿐이 저는 안 된다. 결국 생계형 어떤 행동이지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보수 진보 맞불 집회가 열리는 이 현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야권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과 민영배 의원까지 7명이 단상에 올라간 이 상황 같이 해서 총평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집회에 나가서 뭐 선동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들은 바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의정 활동을 잘하고 또한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 잘하고 또한 여당을 이길 수 있는 각종 정책이나 법안 내세워서 국민 여러분 저희 정말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증명을 해야지 저렇게 광장에 나가서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퇴진구호 외치고 물러나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강력한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퇴진하라는 것은
본인이 하야하거나 아니면은 탄핵밖에 없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탄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것은 나라를 시끄럽게 하려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됐고 정권 교체된 지 한 8개월 됐는데 나라가 정말 불행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저는 여쭤보면. 대통령께서 좀 넉넉하고 너그러운 정치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잠재적인 범죄자이고 민주당은 뭐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하나 모을 수 있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한 네. 이야기를 장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네. 제가 정치인들에게 야당 특히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셨으면 좋겠다. 저기 집회에 나가고 싶으면 국회의원 자리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네. 그냥 저 길로 그냥 나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의 무게감을 예. 알았으면 좋겠다. 예.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2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장렬하는 태양빛, 그보다 더 뜨거운 각국 대표하는 선수들의 열기 속 빠질 수 없는 요소, 이 손에 땀을 쥐는 절체절명의 순간, 긴장감과 함께 들이키는 맥주 한 모금일 텐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개막전 승리한 에콰도르 응원단, 그리고 경기장을 뒤덮은 함성은 이 카타르의 변심, 그리고 공중에 붕 떠버린 맥주 캔들. 이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 글로벌 맥주 기업 버드와이저,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창고에 가득 쌓인 맥주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월드컵 우승국이 버드와이저 맥주를 갖는다. 주인공은 과연 누구? 라는 내용이었죠. 이 술을 금지하는 중동 무슬림 국가 사상 첫 월드컵. 이 대회 전부터 날씨 문제와 함께 지적됐던 게 바로 문화적인 측면이었죠. 이 월드컵은 대형 맥주 회사 후원받는 대회인데 술 안 파는 카타르에서 어떻게 월드컵을? 12년 전 개최지 선정 직후 미국 언론의 지적이었는데요. 물론 카타르의 입장이 처음부터 강경했던 건 아닙니다. 입장권 소지자 대상으로 경기장 인근 지정구역에서 경기 시작 전후 일정 시간에는 맥주 판매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하지만 이 개막 이틀을 남기고 내려진 번복 결정, 경기장 주변 음주 전면 금지, 음주 가능 구역을 도하 시내에 있는 팬구역과 외국인 묵는 호텔, 그리고 호텔 인근 공연장 정도로 크게 좁혀버린 거죠. 이게 단순 엄포가 아니라 처벌 또한 강력합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술의 뚜껑을 열기만 해도 불법, 최대 징역 6개월, 벌금 11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전개에 난감해진 건 많은 준비를 마친 버드와이저. 이 양조장 없는 카타르, 그래서 영국 런던과 랭커셔, 웨일스 등에서 만든 맥주를 지중해와 수에즈운하 거쳐서 카타르까지 약 13,000km,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옮긴 셈인데요. 이 카타르의 핫한 날씨에 대비해서 대형 냉장 창고까지 확보한 상황, 그런 맥주 상당수가 이 창고에서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월드컵 후원 계약에만 7,5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쓴 버드와이저. 자신들의 트위터에 이러면 곤란한데? 라는 글을 남기면서 불만을 나타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피파는 요지부동인데요.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하루 3시간 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카타르 편을 들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의아한 점, 과거 사례와는 상반되는 반응이란 겁니다. 이 돈잔치로 불리는 현대 스포츠 축제, 스폰서 입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기장 내 주류 반입 금지하는 브라질에 맞서 당시 피파 사무총장, 술은 월드컵의 일부, 또 모든 술이 아니라 이 맥주만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공식 스폰서 버드와이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결국 월드컵은 이 예외적으로 축구장에서 맥주 판매 가능한 법안이 브라질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두고 전 세계는 버드와이저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폰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해프닝,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의 콜라 패싱 사건, 유로 2020 공식 후원사 코카콜라,
그런데 경기 뒤 인터뷰실 탁자에 놓인 콜라를 호날두가 보이지 않게 치워버린 겁니다. 평소 몸 관리 위해서 탄산음료 싫어하는 호날두, 이 나름의 소신을 보였던 결과는 코카콜라 주가까지 출렁이는 상황을 낳았죠. 여기에 다른 선수들의 저격도 이어졌습니다. 이 스위스의 캡틴 자카, 120분 연장 혈투를 소화하고 승부차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 경기장에서 콜라 한 병을 원샷하면서 호날두를 간접 디스했는데요. 한술 더 떠 이탈리아의 보누치, 대회 우승이 결정된 뒤 호날두 보란 듯 한 손엔 트로피,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 코카콜라를 들기도 했습니다. 커진 스폰서의 영향력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는데요. 이런 흐름과 역행하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이례적인 상황, 이 무더위 고려한 사상 첫 겨울 월드컵의 이 경기장 건설도 기존 공약이었던 12개에서 8개로 축소, 여기에 맥주 관련 입장 번복에도 이를 옹호하는 피파. 안 그래도 앞서 대회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 불거졌던 상황, 이 현재의 피파 집행부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이유인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축구 팬들의 몫이겠죠. 큰 돈과 시간까지 써가면서 평생의 추억 간직하려고 월드컵 현장 찾은 축구 팬들, 이 카타르 정부의 세금 폭탄으로 500ml 한 잔에 2만 원 훌쩍 넘는 맥주를 찾아서 오늘도 카타르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박광열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나 참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유가족 10여 명과 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뒤 유족 이모 씨는 기자들과 만나 너무 젊은 아이들이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을 모레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지난주 서 전 실장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 조율한 결과 모레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를 찾아갔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발당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비난하고 아픈 아이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사진은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조명을 설치해 현장에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허위 증명서를 이용한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씨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박수홍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는데 박수홍 씨는 두 사건 모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인 박진영 씨와 함께 박수홍 씨의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수홍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서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 좀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선 보수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뭔가 좀 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씨 측은 두 사건 모두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서울의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준공 40년 가까이 된 강남구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높이 제한 35층 룰 폐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사례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1983년 준공된 대치 미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통기획안을 통한 대규모 재건축은 이달 초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미도 아파트 재건축은 35층 규제 폐지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35층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해서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치 미도 아파트는 면적 19만 5천 제곱미터에 2,400여 세대를 갖춘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하겨울역과 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서 한때 대치동의 대장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면 미도 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세대로 건축됩니다.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하고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됩니다.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음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된 셈입니다.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부는 신통기획발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침체 국면의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전 교사가 피해 학생 가족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군과 부모가 전직 교사인 46살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군에게 1,500만 원을, 부모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나이 등을 비춰봤을 때 B씨의 행동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시 서구 복수동의 한 사거리에서 건너목을 건너던 80대 남성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자 A씨는 우회전하던 중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유명 여배우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국영통신을 이용해 배우 행감의 가지아니가 최근 시위를 선동하고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지아니는 지난 19일 테헤란 거리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응시한 뒤 뒤돌아 머리를 묶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게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 숨을 거둘 때까지 이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겠는데요. 절기 소설에는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속에 눈 대신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와 동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2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대구는 9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 대전은 15도, 광주는 17도, 대구는 1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